네, 최근 독감 의심 환자가 늘면서 이례적으로 9월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7차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한 코로나19와 사실상 동시 유행이 시작된 상황인데요.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독감 관련 내용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독감 유행주의보 사실 주로 겨울철에 발령이 됐었는데 어제 발령이 됐습니다. 9월의 유행주의보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9월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예. 이 부분은 뭐 과거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시점이 11월 말에서 12월 초 요 정도가 일반적으로 발령이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과거 2010년도에는 10월 달에 10월 1일 날 발령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팬데믹 대유행에서 계절형 독감으로 전환이 되면서 당시에 그 신종플루와 같은 타입인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10월 달에 발령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가을 독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10월, 당시엔 10월이었고 지금처럼 9월에 이렇게 발령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뭐 왜 이렇게 빨리 발령이 됐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시키는 기준이 있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외래 환자 1,000명당 5.8명 정도가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하고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 발령 기준을 좀 낮춰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최근 주수에 따라서 발생 규모를 보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3주 의심 환자 발생 추이 저희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유행 기준이 4.9명 말씀하신 대로 낮아졌습니다. 보면 37주 그 2주 전이죠. 37주 5.1명을 벌써 넘어섰는데요. 36주째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5주차, 36주차, 현재가 37주차에 해당되거든요. 예. 근데 4.3명, 4.7명, 5.1명 이렇게 한 주마다 굉장히 의심 환자 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은 분명히 뚜렷이 보이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자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만 판단할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향성의 분율 자체가 굉장히 한 주마다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독감이 유행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북반구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북반구에서 독감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남반구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남반구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겨울철이거든요. 이 당시에 독감이 보통 유행을 하게 되는데 호주 같은 사례에서도 굉장히 독감이 올해 유행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호주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독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을 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도 독감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그 팬데믹 이전인 2017년이라든가 19년 같은 경우에 유행을 많이 4월 달부터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호주에서 보고한 그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나 17년보다도 굉장히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에 이어서 북반구에서도 이제 겨울이 도래되면 독감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그래픽을 계속 보시면요. 연령대별로 보면 1세에서 6세, 7세에서 12세, 13세에서 18세가 지금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집단 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들, 뭐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소아들에게서 많이 지금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독감은 기본적으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2015년부터 19년 사이의 데이터를 봤을 때 20세 이하의 연령대가 독감 환자 중에서 약 70%를 차지한다. 즉 집단 생활, 뭐
뭐 등원을 한다든가 등교를 한다든가 뭐 이러한 환경들에서 주로 이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요 연령대에서 많이 환자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발생 비율을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발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낮지만 고위험으로 발전, 그러니까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연령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6차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 유행 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상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국이 내놓은 대응 방안, 핵심은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대응 방안 중에는 백신이 포함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선제적인 치료제, 처방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백신 접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이 유행을 크게 안 하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감염되면서 자연 면역을 형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유행을 안 했다 보니까 이런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 자체가 형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예년 대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한 10%포인트 정도 독감 접종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올해는 유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같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트윈데믹 또는 뭐 플루로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뭐 백신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독감 관련한 궁금증을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백신 접종 다음 주 수요일에 시작이 되는데 이날부터 모두 맞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지금 올해의 독감에 대한 대응 방침,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같이 동시에 유행하는 거에 대한 대응 방침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이 백신 접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장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21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요 날부터 모든 연령대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독감에 대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의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시기에는 9월 21일부터는 생후 6개월부터 만 9세까지 그 중에 연령대 중에서도 2회 접종 대상자들이 먼저 접종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5일부터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 연령대 중에서 1회 접종만 하게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임신부도 요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12일부터는 고연령층 위주로 접종이 되는데 날짜별로 지금 12일, 17일, 10월 20일 이렇게 나눠져 있고 75세 이상이 가장 빠른 10월 12일부터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10월 17일 날 같은 경우에는 70세부터 74세까지 그 다음에 10월 20일부터는 65세부터 69세까지 이렇게 접종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접종 마감이 올해 말,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고요. 네. 나머지 앞서 말씀드린 소아청소년이라든가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마감되는 시점도 좀 유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언급해 주셨는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래픽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회 접종 대상자가 있고 또 1회 접종 대상자가 있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2회 접종 대상자는 그러니까 생후 6개월부터 만 9세에 해당되는 그 그러니까 어린이, 영유아 어린이들 중에 과거에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네. 대상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백신 접종 이력이 없다 보니까 체내에 이에 대한 항체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네. 때문에 한 번 접종만으로는 충분히 항체가 형성이 안 될 거다. 그래서 2회 접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 연령대, 그러니까 13세까지 확장을 해서 이 연령대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백신 접종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일정 수준의 항체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부스트 효과, 그러니까 추가 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1회만 접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이력에 따라 나뉘게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날짜들을 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독감 백신 접종 효과는 언제부터 좀 나오게 되나요? 보통 우리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유행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정도에는 맞아야지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이 부분은 충분히 기간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독감 백신, 그러니까 어떤 백신 형태든 간에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가 체내에서 가장 높게 형성이 되는 시기가 2주 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이후에 2주부터 그 이후에는 효과가 분명히 발휘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같이 맞아도 되는 건가요? WHO에서는 같이 맞아도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접종을 받게 되는데 이제 같은 팔, 그러니까 양쪽 팔에 근육 접종을 하게 되는데 한쪽 팔에 두 가지를 다 맞으면 굉장히 이게 접종 부위 통증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가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양쪽 팔에 나누어서 맞게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굳이 같은 날 맞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동시 접종을 했을 때 이 부작용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부작용이 가중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같은 날 받게 되면 이제 항원량,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항원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항원이 동시에 접종이 되면서 항원량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역반이 보다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차를 두고 한 가지를 먼저 접종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후에 그다음에 나머지 백신을 접종하는 게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시차를 두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감 백신 특히 꼭 맞아야 하는 대상이 있을까요? 소위 얘기하는 고위험군이 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지난 2년여 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고위험군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층 그리고 면역 저하자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에 포함돼서 임신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데 요거와 조금 차별화된 것 중에 하나가 독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소아청소년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들이 지금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백신을 맞아도 100% 예방되는 거는 아니라서 감염되면 증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임상 증상 가지고는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진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구분을 굳이 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부호흡기, 그러니까 목이나 코 위주로 해서 존재하는 상부호흡기에서 증상이 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콧물이 난다든가 기침이 난다든가 인후통이 있다든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와 차별되게 독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특이한 임상 증상 중에 하나가 38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한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40도 이상의 굉장히 높은 체온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전신에 있어서의 어떤 임상 증상을 보이는 게 대표적으로 독감인데 사실은 코로나19도 상당히 독감이나 그냥 감기의 인후통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증상만으로는 쉽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독감과 코로나19를 굳이 구분하자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독감은 갑자기 심한 증상이 나타나고 코로나19는 약하게 시작해서 증상이 악화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호흡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진단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차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독감에 걸리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대증 치료입니다. 대증 치료라고 하는 게 열 나면 열을 낮추고 어떤 신체 부에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완화하고 하는 그런 약물들을 그러니까 투약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와 더불어서 독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잘 알고 있는 타미플루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됐을 때 대증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유효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 의료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옥수동 하나이비인후과의 박은정 원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감 유행주의보가 어제 굉장히 빨리 발령이 됐습니다. 실제로 현재 병원에 의심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원래 여름에는 독감 환자가 적어서 검사도 안 하는데 이번에는 작년과 재작년에 예방접종을 덜해서인지 아니면 올해 남반구에 독감이 유행했어서인지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과 그 가족 중에 7월, 8월에도 A형 독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등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빨리 발령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시나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38도 이상의 발열, 근육통, 오한, 인후통 등을 호소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침, 콧물, 가래증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 계신 그 병원도 코로나19 검사 진단 또 치료제 처방까지 하는 곳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독감 의심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바로 대면 진료가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코로나 증상이 비슷해서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진료 가능하고요. 저희는 검사하는 곳과 진료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코로나 환자, 독감 환자 모두 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네,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이 오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오래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현재는 코로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독감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진단이 지연될 경우에 이제 전염력이 매우 높고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대유행이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검사 후에 이제 독감 검사를 받게 되면 시간도 지체되고 아픈 환자분들도 일단 검사와 대기로 고역스럽고 의료진도 이중 검사에 따른 피로도 증가해서 감염 우려와 동시 유행 시 의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들도 불편함이 있고 또 의료진들도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겠군요. 네. 자, 그러면 그 일선 현장의 의사로서 어떤 점을 좀 당국에 좀 주문하시고 싶으세요? 독감은 치료제가 있어서 초기 치료만 잘하면 완치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주변에 전염시키거나 폐렴으로 발전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게 독감 예방접종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또 신속항원 검사가 반복적으로 음성인데 열이 지속적으로 나고 근육통 등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서 독감 검사 등 전문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절차나 독감 가능성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서 예방과 초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선 현장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당국의 빠른 조치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 듣고 왔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이중 검사 또 시간 지체로 인한 불편 혼란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피로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화에서 들어본 현장 분위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사실상 본격적으로 유행을 독감이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혼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환자가 계속 급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올해에는 독감 환자가 꽤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임상 증상만으로는 전문 의료인조차도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진단 검사를 하게 되는데 2번의 검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노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뭐 대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유행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게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부터 할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플루엔자 검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윈데믹 같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한 사람이 코로나19와 독감에 감염되는 즉 뭐 일명 소위 얘기하는 플루로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위중증 비율도
4배나 높아지게 되고 사망률도 2배나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일단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인플루엔자가 음성일 걸로 추측을 네. 했다가는 오히려 또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우리 주치의들께서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큰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만 맞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꼭 맞아야 한다면 어느 걸 더 권유하시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상 원론적으로는 2개를 다 맞으시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네. 볼 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과거 mRNA 백신들이 부작용 사례가 많게 되면서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도 네. 계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안전성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일부의 백신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플랫폼상으로는 독감 백신하고 유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2가지를 다 맞으실 거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2가지 다 맞아주실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독감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